주제가 이제 불안정 노동 중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에 속한 돌봄 노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체계 안에서 돌봄 노동이라는 거, 유급 돌봄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으로 만약에 임금이 제공되는 여부를 두고 얘기할 때 사실 돌봄 노동이라는 영역은 지금까지 굉장히 나쁜 일자리로만 고착되어 왔고요. 그건 뭐 국내 국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제 잠정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현실은 이제 가장 나쁜 일자리 중에 하나로 평가되겠지만, 사실은 노동자들끼리 분절화되고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을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일국의 노동자도 단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노동자와 시민이 같은 이해관계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연대의 주제는 돌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TV에서 여러분 보시면 뭐 연금 갖고 계속 어떻게 개혁할 거냐 소란이 큰데, 사실은 2025년 이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하고 저희가 2030년 되면 인구가 완전히 꺾입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전 세계 그 인구 추계를 봤을 때 한국만 좀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제 또래 사람들이 20년 이후에 연금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은 지금 돈을 많이 내서 수익률 나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생률을 높여서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는 뭐 암담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대안이 없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이렇게 적어놓은 글은 혁명의 0점이란 그 한국의 번역서로 이미 소개되어 있고요. 돌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의 0점에서 가져온 글귀는 바로 뭐냐면, 그동안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임금이라는 뭐 어떤 보상 없이 제공되었던 온갖 돌봄에서 느꼈던 감정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의 의무적인 노동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에게, 친구에게 꾸준히 분개하다가도 자신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사실은 이제 일가정 양립,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이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지금 30대 부부들이나 파트너십을 이루고 사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가사노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분담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여성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성들이 모든 걸 이제 감당해 나갈 때 사실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들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직장 가서도 미안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 뭔가 자기는 많은 걸 하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그 욕구만큼, 사랑만큼 채워주지 못하고 항상 손발이 동동 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노동이 어디서 끝나고 우리의 욕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바로 이런 돌봄을 담당해왔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경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 팬데믹 그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조적인 무관심과 돌봄의 부재가 모든 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거 코로나 시기 때 많이 나왔던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복잡성은 존재하지만 일단 돌봄에 대한 공헌으로 시작하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돌봄에 대한 전망과 맥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을 먼저 해보자, 이런 제안으로 돌봄 선언이라는 게 작년에 이런 한국에 이제 소개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돌봄과 관련된 뭐 중요했던 신문 기사들을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올해 그 경제 성장률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돌보니 이민 허용하면 한국 저출산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봄을 할 수 있는 이주 인력을 허용시켜라. 그러면 돌봄을 담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애 안 낳는 거 해결될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이 되시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0만 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이주 여성들은 그 일할 수 있게끔 해주다. 이런 법안이 이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돌봄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가정 안에서 보상을 주지 않고 가장 힘없는 여성들이 그 일을 담당해 왔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안 오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전에 그 97년 IMF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도 남성 가장 중심의 소득벌이 모델이 가능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남성이 혼자 돈을 벌어도 가게 경제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 이후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안정 노동이 이제 창궐하고 만연하게 될 수 있는 제도적 모든 법적 장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남성 홀벌이로 이게 도저히 경제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여성들도 이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 사실은 경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제1 목표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부터 시장으로 나가게 된 거죠. 물론 그 외에 뭐 학력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뭐 변화들도 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노동의 비용이 절감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무급으로 있었던 그 여성들이 담당했던 이 노동 자체에 대해서 일단 여성을 집 밖으로 빼내고 그러고 났더니 공백이 생기니까 이 공백을 그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그럼 집 밖으로 나간 여성보다 더 싼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해온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작태이고요. 최근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돌봄 노동을 장년 여성들만 점점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생산에도 문제가 있고 질에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공급자들이 이런 돌봄 노동력이 필요한 공급자들이 각양각층에서 이주 노동자들 적극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심지어 자신들이 예전에 저희 그 파독 강부 간호사 시절에요.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와서 간호사 학교 져서 간호 교육 시켜서 데리고 가고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이제 돌봄 관련된 양반들이 지금 그런 거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는 돌봄이 더 좋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가사 돌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평균 107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월급 형태로 받게 되는 분들이 한 200만 원대 받고 있는데 이게 특권층처럼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한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현재 우리의 돌봄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의 순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가 주도로 돌봄이 어떤 식의 일자리 확대를 전개했고 그 결과 다 뭐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일자리들이 나쁜 일자리로 되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고 나서 사실은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지 좀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돌봄 의미가 또 한쪽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이며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지향을 갖고 가야 되는지를 돌봄가치 복원을 위한 돌봄 윤리와 그리고 돌봄 국가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주도 돌봄 부분 일자리 확대라는 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부분 확대 국가 전력은 저희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본격화됐는데 이게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 전력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사실 돌봄 노동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돌봄 노동이 가사 노동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돌봄, 그리고 어르신 돌봄, 그런 모든 돌봄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가만 보시면 왜 그러면 가사 노동자라든가 이 돌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을까의 출발점은 바로 뭐였냐면,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저평가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왜 저평가됐냐? 숙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 그리고 전문성도 없다. 예를 들어 가사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특정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다. 이러한 근거를 갖고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은 마치 낮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애초에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구상할 때 이게 일반적 일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의 강제 노동 성격의 노동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노동시장 얘기할 때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이후에. 1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중심의, 그리고 뭔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형태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2차 노동시장은 우리 불안정 노동, 학교에서 탐구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돌봄 노동은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이것을 거의 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1단계에서의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때도 절대적이었어요. 사실은 사회서비스업 안에서만 98.4%인데 딱 그 2년 지나서 거의 이제 99.1%, 그나마 남성분들이 들어와 계셨던 시장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나가고 여성들만 남게 되고, 이 정도는 최근 상황이 어떤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목표는 뭐였냐? 뭐 그 여성들이 혼자 담당하고 있는 돌봄을 뭐가 사회 서비스라는 이름, 사회를 넣었잖아요.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 이런 걸로 성운전했지만 실제로 사회 투자형 서비스 개발 확충,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요게 지금도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여전히 3대 사업 전략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주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복지 기반을 확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안정적인 공적 공급 구조를 형성하는 건데, 이때부터 한국은 안정적인 공적 공급 구조 같은 거는 아예 목표에도 없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그 시장으로 뿌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는 공급자들을 그냥 개인 민간에게 다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자체도 그런 개인 민간 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국가한테 돈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의 질을 따져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업자들한테는 사실은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는 광고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강하게 했고, 이 전략은 사실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전략하고 산업 성장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부분으로서만 사실 이해했다. 그러면 산업 부분으로 만약에 제대로 성장시키려면 질 좋은 일자리로 갔었어야 하는데,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애초에 목표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값싼, 그리고 사실은 이직이 너무나 많이 되는 그런 일자리로만 설계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제 돌봄을 담당해 보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성격 자체는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돌볼 때 이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봐요.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들은 사실은 자기가 배고프고 졸렸고 그래도 참아야 되거든요. 참잖아요, 보통. 아이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돌봄으로 형성된 관계 안에서의 돌봄의 기본 성격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타인지향성이라는 이거 굉장히 자본주의랑 안 맞는 속성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인간 속성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혁명의 영점이라는 거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줬는데 나에게 오는 건 그러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랑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공허함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돌봄 노동을 그냥 저가의 노동력이 교환되는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로 저는 완전히 던져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 2000년 초반부터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2006년부터 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쏟아부은 돈은 엄청 많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생률이 오른 적이 단 1년도 없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지금 저희는 세계 넘버1으로 초저출생 국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더라면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좀 살펴보고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의 지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모든 걸 이렇게 싼 값에 하려고 하는 이 낮은 수준의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 산업 팽창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제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복지국가가 막 팽창하고 발전하다가 79년도에 영국의 대처라는 수상이 딱 들어오면서 그 당시까지 발전됐던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73년, 79년도에 거대한 오일 쇼크가 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면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워진 경제를 대처라는 수상이 이 모든 건 복지국가 때문이야. 그렇게 다 규정을 하면서 엄청난 신보수주의 시대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다 몰락하는 시점 89년 90년 이 시점에 오면서 사실은 신보수주의는 전 지구를 향해서 신자유주의 형태로 완전히 활성화돼서 둔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죠. 그럼 이 과정에서 국가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건 뭐였냐면 이전에 국가가 담당했던 시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실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실직이 됐을 때 실업급여가 없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업급여 지금 못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옛날에 대다수 노동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못 받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실업급여가 없을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어떤 조건이든 내 노동력을 가서 팔아야 됐잖아요. 근데 그나마 복지국가가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실업급여는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서 보면 우리에게 물론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우리에게 자꾸 조건부로 뭐 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니 안 하니 이런 가당치도 않은 걸 우리에게 묻곤 있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보장받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당장 내 노동력을 시장에 갖다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거를 바로 탈상품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복지국가 했던 것은 모든 걸 우리가 그 시장에서 매매해야 되고 교환해야 되는 것들을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내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도 확보 가능하게 해줬던 것들을 우리가 탈상품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탈상품화 됐던 것들을 다시 상품화 시켰던 과정이 신자유주의 시대였고요. 그 다시 상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은 무슨 이윤을 받느냐? 그 시장까지도 자신들이 이윤을 증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시킨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박이 난 게 주택 시장입니다. 이전까지는 시형의 주택이 엄청 많았는데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국 런던 같은 데는 집 살 거 엄두도 못 냅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은 건강보험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혼합진료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혼합진료가 뭐냐면 여러분 병원 가시면 우리 다 비급여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재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돈 낼 때 보면 60% 정도입니다. 나머지 30~40%는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란 형태로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린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의료라는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걸 탈상품화 시켜내지 못하면 결국 건강보험이 있어도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구매해야 되는 소비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서비스 중심으로 이런 자본의 축적 구조가 생기고 이 자본의 축적 구조 안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모든 일자리는 여러분들 이전에 있던 일자리는 더 일자리가 나빠진 거고 새롭게 형성된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는 사실 초기부터 나쁜 일자리로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봄 부분 일자리가 대체 얼마만큼 확대됐나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뭐 작년까지 통계를 쭉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작년도에 한국사회 동향이라고 해마다 발간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10년간 돌봄 영역의 증가율을 데이터로 좀 추출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224만 5천 명이 돌봄 부분에 종사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역 중에서 바로 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안에 있는 분들이 임금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20만 3천 명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동향 안에서는 사실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게 크게 돌봄의 영역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보건의료는 국가에서는 돌봄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메디컬, 그러니까 의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되는 시점도 있지만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사실은 메디컬이랑 케어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자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요 맨 위에가 전체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파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보건의료 쪽입니다. 보건의료는 좀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나름 이제 자격증을 갖고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각종 치료사분들, 구조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종은 사실은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직종은 아닙니다. 반면에 요 파란색 바로 위에 높이 올라가고 나름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올라간 요 일자리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인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자격증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통 요즘에 돌봄 노동자라고 할 때 속해 계시는 분들 요양보호사, 간병인, 산후조리원 네,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돌봄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도 유치원과 학교 교사들까지도 되는데 이 두 영역도 사실은 국가가 주도해서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각각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는 교육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임금 근로자 종사자 중 여기에 속해 계시는 분들이 15.1% 돌봄부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 종사자는 15.1% 증가했는데 돌봄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들 52.3%나 증가했다는 걸 보면 국가 차원에서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에 주목했던 이유를 아실 수 있겠죠. 일자리 창출을 의도한 대로 해낼 수 있어요. 왜? 적은 돈으로 쪼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도 대표적인 돌봄 및 보건 요게 이제 간병인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게 증가한 비율을 보면 142.7%로 그 연간 14% 이상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율 자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임금은 어떠냐라는 걸 보시면 보건의료 쪽은 뭐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쪽인데요. 돌봄 및 이 간병인 들어있는 보건 서비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11년 월 평균 중위임금 대비해서 100.4% 딱 중위임금하고 조금 겹쳐졌다가 2021년도에는 127.5%로 5만 원으로 127만 5천 원으로 사실은 여러분들 10년 동안 27% 정도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간 2.7%고요. 제가 최저임금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얼마 증가했나 봤더니 5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만 따져서 보면 사실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은 증가했다고 보기 상당히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보건의료 영역은 전문 그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그 영역은 뭐 노조도 있고 나름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최근에는 간호사분들 임금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산업 영역은 나름의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회 서비스 쪽은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인데 5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이고요. 1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통 하냐면요. 우리나라 임금 구성을 5개로 나누는 거예요. 5개로 나눠서 제일 낮은 분위에 속하는 분들이 1분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계신 분위가 1분위, 2분위입니다. 임금이 상당히 낮고요. 상대적으로 4분위, 5분위에는 보건이나 교육 쪽 노동자들은 그래도 그쪽에도 상당히 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 보십사하고 제가 넣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지금 반복되게 2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임금만 낮은 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이 일을 결국 누가 하느냐라는 걸 두고 봤을 때 일단 여성 비율을 볼게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87.7%고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93.8% 여성 우위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은 절대적입니다. 아마 간호사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남성분들이 보이는데 저희 남자 유치원생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현장분들 많이 봬도. 그래서 여기는 아주 특수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연령을 각각 보시면 사회복지직은 40.3세, 돌봄 쪽이 55.8세예요. 평균입니다. 이 나이가. 그리고 근속연수도 2.9년, 3년 안 돼요.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저만큼 나오는 거지 제가 각 집으로 방문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5세로 2021년에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가 전체 평균 0으로 두고 봤을 때 지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돌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과 보건직은 좀 낮아요. 훨씬. 그런데 이 돌봄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노동시장 자체가 장년 여성 미만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트가 전혀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계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뭐 집안의 어르신 때문에 신청을 해서 우리 엄마가 예를 들면 70살이라고 봅시다. 서비스를 오신 분이 75세예요. 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름답게도 노인 장기 요양 보호사들의 자격증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75세인 그 요양 노동자분도 어떻게 보면 퇴직을 즐기셔야 되는데 생계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동 현장에 나오시고 계신 거고 실제로 조금 편안한 서비스를 받고자 했지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왔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서비스 관계는. 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당 시간도 예를 들면 여기 안정적인 직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노동 시간이 길죠. 노동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그 각종 돌봄 노동자분들은 지금 주당 29.2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희망 근로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다 4시간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단시간 노동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노동자들은 많은데 서비스 받는 분들은 적을 수 있고 서비스 설계 자체를 안정적인 월급제 중심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다 쪼개서 설계를 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 권리 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거를 잠깐 보시면 고용 형태 계약 기간인데 이때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이 92.92%입니다. 여성이 계약직이 92%, 여성의 정규직은 8%밖에 안 됐고 남성은 20%,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60대 이상 연령대가 60대 이상은 91%가 다 계약직으로 가 계시고요. 50대 이상 92%, 절대적으로 다 90% 이상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교사들은 정규직 형태가 많았는데 보육교사도 지금 88.9%로 계약직이 많고 여타 요양보호사가 지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잖아요. 계약직이 59.2%. 이게 요양보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은 거의 정규직으로 종사하시고 계셔서 40.98%가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집으로 다니시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은 다 계약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을 잠깐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곳이 여성, 성별로만 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체크가 됩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길게 설계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 설계를 해놨고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되게 좋은 걸로 들리시죠? 근데 누구한테 맞춰줄까요? 이 맞춤형 복지라면. 우리가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게 시민 간 연대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하면서부터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소비자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시장에서 소비자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에서는 사실 소비자라고 쓰면 안 되는데 완전 이제 개념을 그렇게 탈색화를 시켜가지고 소비자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리 다들 계획이 이제 짜져 있잖아요.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짜져 있는데 갑자기 이용하시는 분이 막 30분 전, 1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서비스 받기 힘드니까 뭐 언제로 미뤄줘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 가려고 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 공치는 겁니다. 그럼 미뤄진 시간이 다른 이용자 시간하고 겹칠 수도 있고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 안에서 사실은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맞춰진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줄 어떤 환경으로 이게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시냐, 뭐가 개선됐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봤더니 1번이 임금이 너무 낮다. 두 번째가 고용이 너무 불안하다. 너무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업 주부님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직업이 주부라는 게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19세기 이후에 자본주의가 막 산업화되면서 그 이전의 봉건 체제가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게 정확하게 뭐가 생겼냐면 공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의 일은 누가 해? 남성이 해. 사적인 부분의 일은 누가 해? 여성이 해.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 사유재산이 모든 사람에게 생길 수 있게 됐잖아요. 원리상. 그 신분제로 유지됐던 시대에는 신분제 있던 사람들만 자기 재산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리상 모든 개인은 다 평등하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 재산을 쌓은 사람들 이 재산을 남성 중심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게 사실은 자본주의식 가부당제가 아주 고착화되면서 남성은 공식적 일자리에 일을 담당하고 여성은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건 이제 여성계에서 그 고착화된 성별 분화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집안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이 노동자가 내일 일하러 나가기 전까지 재생산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그 수많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줘본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랬던 걸 기반으로 해서 이 돌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이지도 않고 숙련도 없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해버린 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를 돌봐줬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지 10년 후에 사회를 기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노동은 누군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노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고민이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라는 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은 그런 연유가 있고 이게 공식적으로 집안에서 하던 일을 집 밖으로 끄집어낸 이후에도 더 심각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됐으면 좋겠는 게 당연히 연결되는 게 임금 상승과 고용 보장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복리후생,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 변화라는 게 4위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시민 간 연대로 해서 우리가 시민 대 이용자로 만날 때는 이 이용자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국가가 돈을 싸주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이분들이 나는 나를 소비자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하러 와주신 각종 돌봄 노동자분들에게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대도 하시고 막 멋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우리가 시민 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노동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인식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가 돌봄 노동은 뭡니다. 직업별로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걸 좀 의미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지 얼마 안 될 거예요. 사실 팬데믹 코로나19 때 여성계나 기존의 이제 돌봄 연구자들이 어떻게 놀랬냐면 갑자기 한국 사회 여러분들 수십 건의 돌봄과 관련된 책이 소개돼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돌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관심 많은 사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전환이 가졌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 90년대 영어권에서 이런 표현이 시작돼서 사실은 이제 여성 운동 과정에서 재생산 노동과 가사 노동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 등이 여기 이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봄이라는 게 여러분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이제 여성이 엄마가 맡게 되니까 굉장히 관계 중심성이 강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라는 건 나 중심적이 아니고 항상 돌봄을 받는 사람, 타인 지향적인 노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 내용이나 관계론적 측면이 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돌봄 노동의 근본적인 사회적 중요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수준,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자본주의 19세기 이후로 딱 분할이 되면서 그걸 성별 분업이라고 하거든요. 성별 분업을 기반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 노동으로 돌봄 노동이 특징 지어져 왔고 최근에는 이게 제가 모두에서 이제 신문 기사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계급, 계층 이제 나아가서 인종적 소수자에게 전가되어 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가만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맡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굉장히 정말 아주 희한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2000년대 초반에 파리의 어딘가의 공원에 아이들이 놀이터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다 유럽인, 백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아시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제가 이제 딱
7, 8년 있다가 한국에서 딱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이를 돌봐주신 분들, 한때 왜 우리가 그 중국 교포분들 많이 모셔다가 집안일들 돌보게 했잖아요. 그런 게 또 한때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휩쓸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협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광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 협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그동안 한국에서 해왔던 방식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복지란 이름으로 돌봤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행위 굉장히 협소하게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돌봄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기초에서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의 복지와 안녕의 책임을 느끼고, 돌봄의 제공 과정에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 실제 돌봄 노동자들이 협의의 대면 서비스를 넘어서 이전에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욕구자 이런 표현했어요.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 그럼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협의의 개념이 접근될 때는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회를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들, 어떤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의존하는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배우셨어요? 자립하는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배우셨어요? 자립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시장 자유주의가 모든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의존하는 건 나쁘다고 배웠어요. 자립은 좋다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존적이었던 적이 없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영유아기에는 절대적 의존이 필요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넘어서도 내가 아플 때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1년 12달 난 내 밥과 내 빨래를 내가 다 해서 먹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뭐, 그럼 삼시 두 끼도 그쵸? 우리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그렇게 협의적으로 돌봄을 접근하는 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전체적인 재생산 노동을 이거 자체를 재개념화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사람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 수혜자와 노동 제공자 간의 성별화된 혹은 인종화된 불평등 관계까지 확장해서 봐야지만 돌봄이라는 게 제대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돌봄 서비스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이 돌봄에 있어서 뭐 잘해서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돌봄은 실제로 그 통계치로 들어가서 보면 이거 잡을 때는 또 보건 전문직들은 또 빠져요. 돌봄 전문직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기죠. 전문직 그래서 자격증 발급되는 직종들이고 돌봄 서비스직은 사실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은 발급이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봄 단순 노무직 말 자체가 국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분들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쓸까요? 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 자 임금을 많이 안 주기 위한 수작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가사보조원, 파출부, 베이비시터 이분들이 없으면 과연 이분들의 노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게 낳아서 이후에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키우는 과정에 드는 품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출생을 망설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저평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돌봄을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냐. 제공자 중심으로 볼 때 사회적 정체성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한 것처럼 대다수 여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젠더, 성 그리고 계급적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엿보게 하면 이렇게 재벌집에서 자기 돌봄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 1도 없죠. 정말 1도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돌봄을
다른 계급에게 맡깁니다. 그 인종적으로도 주로 유색 인종들이 담당을 해왔다.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의존적 혹은 독립적 어른 또는 아이 이렇게 기존에 협의적으로 접근했었고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가족이거나 가족인 게 가장 일상적이신 거고요. 비가족인 경우가 바로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돌봄의 성격은 실천과 정서적 수고로움이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양육하고 보육하고 보호하고 가사 지원하고 수발하고 치료하는 건데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애정, 관심, 배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워지기 때문에 이게 제공되지 않으면 만족도들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집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적인 거고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그런 방식이 되고 무급 또는 유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유급화한 기존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모든 유급화된 노동은 지금 임금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학교를 마친 청년들이 나 돌봄 노동자 되고 싶어 정도의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봄의 장소도 자, 제가일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고 시설 같은 경우가 가정 밖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왔고요. 경제적 가치 보면 사실은 여러분 무급 돌봄 노동 각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급 돌봄 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지 않는데요. 이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것을 코로나 때 한번 시도를 했어요. 윤자영 이 교수가. 그래서 기존은 최저임금으로 평가를 했는데 남성은 연간 12조에서 14조, 여성은 37조에서 41조 수준의 무급 돌봄 노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GDP 대비 당시 GDP 대비 4.3, 4.9%인데 이걸 가정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국가 예산의 20.52%에서 23.78%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부분들을 사실 각 가정이 담당해 오고 있는 거고 일부를 각 가정이 해오던 걸 일부를 빼서 저임금으로 우리 돌봄 노동자분들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2019년까지 가사노동하고 돌봄 노동의 매일 하루에 몇 분이나 하고 있느냐 했더니 가사노동 92분이 돌봄노동 25분 이렇게 됐던 게 2019년도에는 94분 22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최저임금하고 곱하고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각각의 경제적 가치는 저렇게 많이 상승해 간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집에서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거 뭐 이렇게 가치를 계산해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결국은 돌봄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시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근원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재난 시기 우리 코로나 때 필수 노동자에서 돌봄 노동자 필수 노동자로 했는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그 활동 지원사 장애를 가진 시민분들에게 생활 지원을 해주시는 활동 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분들 같은 경우에 단절하지 않고 계속 방문하셨어요. 그 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나왔을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았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였는데도.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뭐 필수 업무 지정을 제공을 하고 뭐 하겠다고 엄청 했는데 실제로 제공된 게 너무 없었어요. 계속 뭐 인력 얘기만 하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돌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와 관련돼 있는데 사실은 돌봄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의존적 존재인데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의존하면 부끄러운 걸로 생각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가 출범된 이후에 20세기에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영국에서 여러분들 베버리지란 양반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에 현대 복지 국가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요건을 제안을 해요. 하나는 국가가 최저 수준을 정해서 국민을 보호하자. 국가 최저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최초로 보편복지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수준을 정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안 했는데 뭘 했냐면 왜 최저 수준을 하냐라고 했더니 국가가 너무 어떤 괜찮은 수준, 적정 수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서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공부조 우리나라 빈곤층에 제공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분들 그 정책 목표에도 여러분들 정책 목표가 어디 갔냐면 자활에 가 있습니다. 이미 빈곤하신 분들의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 자체로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이분들을 결국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준다에 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참여복지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응차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복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는 건 부끄러운 거고 우리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실업자한테 굉장히 박한 사회예요. 굉장히 저도 실업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눈치 봐야 돼요. 저를 아무도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식구들도 편하게 안 해주고 막 눈치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근데 실업 시기가 짧은 분들은 뭐 그걸 극복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긴 실업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요. 직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이게 좌절이 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게 깊을까를 보면 우리는 경쟁도 심하고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철칙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생에서 수년 동안 의존적이고 이러한 의존적인 필요로 하는 돌봄에 대해서 도덕적 요구를 하는 건 절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겠어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쫄리고 힘들어요. 누구에게 요청하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쵸?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원심원으로.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경제적 어떤 이해타산이 아니라 결국은 도덕적 요구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우리 인간들은 그런 관계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가르쳐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 배워왔던 인간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런 이미지의 인간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도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교사분들 상대로 이걸 할 때 있었어요. 이 돌봄 강의를 할 때인데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그래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너 독립적으로 크면 안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독립적으로 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의존적 인간이라는 것을 무능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서 설명해 왔다는 거죠. 자,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 자체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실제 관계에 관한 도덕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건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배우죠. 사람 간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될지 이런 건 안 배워요, 사실은. 그냥 각자의 능력으로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 문제를 마치 자기 중심적인 개인 이해와 보편적인 도덕 원칙, 양극단만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지점 말고도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인류애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에요. 이 인류애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은 자기는 없이 인류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인류애는
그 인류애를 나섰을 때 나라는 존재, 내 주변이란 존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한번 희생해서 어떻게 하겠어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양극단의 지점만 계속 예시로 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관계는 그 자체의 안녕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적인 안녕을 다 포함해서 여성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은 돌봄 자체를 페미니즘으로 국한시키면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세상을 뒤바꾸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 중요성, 도덕적 의미가 드러나게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 중심으로 세계를 좀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떤지를 전제를 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서 뭐 어린이집을 갔을 수도 있고 학교 그 다음에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더 큰 뭐 직장 뭐 이렇게 쭉쭉 맺잖아요.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이게 시장적으로 이렇게 뭔가 경쟁하고 교환하는 관계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시장적으로 교환하는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의미하고 무능한 걸로 얘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실존의 실제는 의존적이지만 그동안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 구성되었다는 이 자본주의의 허구를 깨부시자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의존적인 인간들로 사회가 구성되었다라고 허상을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연결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제로 그러셨나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는 우리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의 내가 지금 인생에서 내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은 내 선택의 최종 지점이겠죠. 최종 지점이겠지만 각각의 선택이 정말 자유롭고 정말 평등하게 제공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무급의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해왔던 그동안의 의존이라는 상실 자체를 우리 전체 인류가 간과하면서 그냥 착취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노동자만 착취한 게 아니라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돌봄을 제공한 사람들을 사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착취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가정 안에 있는 여성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하면서 장년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살핌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마의 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준 사람만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 골목 문화가 있을 때는 골목이 아이를 키워준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사라진 어떤 문화지만 아이 하나가 뭐 성장하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막 독립적으로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 하나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돌봄이 지금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족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거일 수도 있고 가족 밖에서 내가 제공받았던 것들이 나에게 그 제공해 주셨던 분들이 어떠한 나쁜 조건에서 그걸 참아가면서 해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책임의 특권이라는 주장을 트론으로 하는 이 돌봄학자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정말 자본주의 너무 재밌게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소위 성공한 모델로 보여지는 나이든 남성들 가만 보세요. TV에 나온 남성들. 그 사람들 집안에서 돌봄 한번 해봤을까요? 집 밖에서 돌봄 한번 해봤을까요? 자, 젊은 남성으로 내려올게요. 이준석이 자기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 몇 번이나 했을까요? 빨래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하버드 가서 공부할 때 하버드의 누군가의 노동을 또 빌어서 그렇게 하고서 자기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됐을 거다라면서 오늘날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공한 인간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 누군가를 성장하고 키우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한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원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무능한 돌봄을 해주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렇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구를 주면서 모든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많이 의존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실제로 그 어떤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그 많은 지원을 사실은 착취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돌봄 책임의 무임승차자가 실제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부장제가 굉장히 굉장히 뿌리 깊고 강했을 때 여성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로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뭐 일이나 돼? 뭐가 힘들어? 막 이런 말을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그렇게 애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근데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과연 돌봄에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느냐를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노조 할 때도 되게 머리가 아프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공정이었잖아요. 자, 공정의 배경에는 바로 뭐냐? 정의를 위해 다툽니다. 이 정의를 다툰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 경쟁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경쟁을 기반으로 할 때 정의로운 경쟁이 되지 않으면 그 경쟁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롭게 경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니, 군대를 어떻게 뺐니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게 모두 다 경쟁하는 건데 엄마 백 아빠 백 이런 거 동원해서 너가 그렇게 했어? 그럼 말도 안 돼 라고 분노하는 건 바로 저변에 우리가 딱 터지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그나마 정의라는 게 있어주면 그래도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되게 중요한 가치로 보시는데 중요하죠. 근데 정의의 대전제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정은 바로 뭐냐면 10을 인풋한 사람한테 10을 가져오는 게 공정입니다. 1을 인풋한 사람한테는 1을 가져다 주는 게 공정입니다. 지금의 공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돌봄윤리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경쟁을 기본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배려, 신뢰, 필요에 대한 응답성, 서사적 어감, 돌봄관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이해를 단순히 경쟁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돌봄윤리 자체는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경쟁시키고 사람들의 임금을 매개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이 구조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돌봄 노동자들에게 예를 들면 1차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제공해 주자라고 요구하면 당장 1차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올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은 당장 이 윤리를 가져다 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체제 자체의 전환과 직결된 문제고 제가 모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누구를 돌보는 수준의 단순히 아니죠. 누구를 돌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관계 중심성을 복원한다는 건 자본주의 체제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국가 차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 돌봄을 우리가 잘해서 출생률을 높이겠다.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 진정성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와 돌봄 관계는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됐던 게 자유주의적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서의 경쟁적인 개인이라는 조건이었다면 돌봄 관계의 조건을 전제로 가야 된다. 이건 뭐냐? 구성원 모두를 위해 공동체를 돌보는 정책이 장애와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정하지만 마지못해 주어졌던 수당보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사회 목표로서 돌봄 필요의 충족을 옹호하는 도덕적 이상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정치적 이상으로 돌봄을 바라보는 이제 이 트로너는 그런 학자였고, 돌봄 활동을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저평가하고 저임금에 머물러 있고 불공평하게도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이상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간극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현재 이 돌봄 윤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그 자체로 좀 충분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대안담론 얘기할 때 이전까지는 뭐 그런 거 그 자본주의 대안은 사회주의일까? 뭐 이렇게 체제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면 저는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공감될 수밖에 없는 이 형태로서도 대안적 담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가 최근에 이제 돌봄이 중요시 되면서 돌봄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전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도 사회보험 하잖아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산업노동자가 성장됐던 시점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은 산업노동자 중심으로 가입돼서 구조화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그럼 누구였냐? 산업노동자는 누구였나? 대다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거의 뭐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그럼 여성들의 수급권은 어떻게 확보됐냐면 남성의 피부양인으로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노동시장, 결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회보험의 관계가 이 결혼을 통해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만 수급자를 확보했던 시기였고 바로 이것 때문에 20세기 복지국가는 여성계에게 엄청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통해 성역할이 더 구조화되고 여성이 자유롭지 못하겠다라는 비판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지적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그런 논의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많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복지국가 맨 처음에 받아들였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IMF 경제 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IMF로부터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거대하게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 불안 요소가 많아지니까 IMF가 요구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라. 대한민국 지금 같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복지국가 프레임을 그때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라는 걸 가져왔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복지, MB 때는 MB복지라고 했고요. 박근혜 때는 고용복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와서는 포용복지, 그리고 지금은 약자복지랍니다. 정말 선별복지의 다른 이름이죠. 약자복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복지 프레임 발전되어 온 거 보면요. 이런 논의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해요. 근데 서구는 이 논의가 더 한층 더 성인지적인 그 논의가 한층 더 많이 발달돼서 이제 모든 국가의 행정 체계나 구조를 돌봄 중심으로 다 재구성. 이전에는 성 역할을 해체시키고 평등화시키는데 관점을 뒀다면 이제는 돌봄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 가야 된다는 식으로 전환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돌봄 국가는 뭐냐? 이전의 복지 국가는 여러분 니즈라는 걸 중심으로, 이 니즈는 뭐냐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는 거고, 이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대표적으로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산업화 때문에 발생했던 질병, 실업, 노령, 주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산업국가가 막 발전했던 시기에는 니즈가 바로 사회 문제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가가 그렇게 대응했는데 이제 니즈보다는 케어 니즈로 완전히 돌봄이라는 걸 전면으로 내세워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기초한 복지는 인간의 의존성과 뭐냐면 복지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의존적 인간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장애 운동이 최근에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장애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20세기까지는 사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의존적 인간으로만 딱 투영돼서 봤습니다. 우리가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의존적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양면적인 게 사회보험은 권리 기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복지국가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 시장에서 생산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시민들은 의존적 인간으로 사실은 이제 시민권을 부여해서 권리를 부여했다고 얘기했지만 의존적 인간으로 봤던 지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의존자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돌봄 필요 양쪽을 다 채워주는 복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용자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만 중심으로 뭔가 설계가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돌봄이라는 걸 관계로 매개로 해서 돌봄을 받는 사람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의 양면을 다 보자는 거죠. 저희 사회서비스 맨 처음에 2008년도에 시작된 다음에 1년 동안 제일 많이 해당 노동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복지국가를 확대를 하면서 이용자의 권리만 강화되고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권리는 계속 침해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권리라는 게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인권위 차원에서도 조사도 하고 뭐 많이 했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국가에서 복지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돌봄 관계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돌봄 중심으로 재구성해 가자는 시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전제는 집합적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복지국가에서 이어지는 명맥이 되겠죠.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쪼개고 막 이러는 사회예요. 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합주의로 세대가 세대를 부양하고 세대 내에서 재분배를 통해서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해서 집합적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이상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미래 세대가 또 미래 세대를 이런 식으로 연대되는 건데 이거 재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다 쪼각내자라는 주장을 요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봄이라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기본적 존재를 의존적 존재라고 봤을 때 의존의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중요한 거는 관계 중심적으로 재투영해서 봐야 되는 측면에서 사실은 집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돌봄 국가의 복지는 돌봄 필요와 돌봄 관계를 반영해서 사회 경제 구조의 재건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아주 무관심했던 거죠. 그게 엄마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그게 요양보호사가 됐든 간병인이 됐든 어린이집 교사가 됐든 아주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요구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돌봄 연구자들이 이제 복지국가 가야 될 길은 돌봄국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빠져 있는 건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인간을 평등하게 상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평등하지 않아야 자본주의는 굴러가기 때문이죠. 임금조차도 예를 들어 아주 단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전체 노동자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자라고 하면 그 중위소득을 받는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인지 속성이라고 해서 임금 체계에 대해서 노동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내가 임금을 받는 건 내가 교육을 어디까지 받고 직업 훈련을 어디까지 했고 내 노하우가 얼만큼이고 내가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받는 건데 아니 넌 뭐 했다고 너한테 그걸 줘. 너 줄 수 없어. 노동자들끼리 그래요. 근데 우리가 힘을 막 합해서 자본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내부의 경쟁이라는 것, 우리 내부의 정의의식, 공정의식 이런 걸 다 뒤집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한 달에 생활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필요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필요 비용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노동시장에서 나가서 파는 건데 그 임금이 높은 게 결국은 자본의 이윤을 얼마만큼 창출해 주냐에 따라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그 굴레를 깰 수 있는 기점을 이런 식의 전환적 대안으로 연결시켜서 사고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상호 의존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재편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포스터에 이게 나갔던데 이게 이제 3년 전에 독일에 있는 한 그 그룹에서 이런 선언을 해요. 돌봄혁명 집단행동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미 선언을 하면서 필요지향적인 돌봄 경제로 사회를 바꿔나가자.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모든 철학적인 방향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인간적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던져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그런 거 던지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너 뭐가 되고 싶어? 직업적 전망만 묻죠. 근데 그게 좋게 얘기해서 직업적 전망이지 너 얼마 벌고 싶어 그 얘기잖아요. 너 얼마나 벌 수 있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자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더불어 살길 원하니? 어떻게 스스로 그리고 타인을 돌볼 거니? 어떻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의료 제공은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딱 2년 남았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진짜 눈앞에 왔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도 지금 다 75세 넘으셨고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계신 분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돌봐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2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돌봐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 노동은 계속 노동시장 안에서 임금, 고용 이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완성해 갈 것이냐의 지점에서 결국은 퇴직 이후의 삶 자체에 대해서 내가 퇴직까지 돈 열심히 벌어서 잘 쌓았다 그거 쓰면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한국 시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몇 프로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다 마무리 완성하는 시점까지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고민을 멈춘 게 아니라 실현되는 과정을 근시일 내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삶을 목표로 해야 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쌓아놓고 이게 아니라 좋은 삶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삶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나 이윤 논리하고는 굉장히 모순적인 관계에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배려의 문화를 보장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가치적이죠. 돌봄노동은 인간의 존재 조건이고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아무 말 없이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돌봄노동을 잘 담당해 왔고 근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그러면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기풍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애든 어른이든 전 구성원이 그렇게 이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제안을 하면서 모두의 권리에 대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의 권리에 대한 권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이제 진화된 과정을 보면 페미니즘에서는 젠더 차별을 거부하고 고착화된 성역할하고 성별 분업을 분쇄하자. 이 유의미했죠. 이걸 극복을 해가면서 돌봄 윤리가 구성됐는데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족적 인간 간의 자리에
인간 의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개인 대신 돌봄 관계의 시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게 돌봄 윤리가 가능하려면 일단 신자유주의는 안 된다. 자본주의까지 가기 전에 일단 신자유주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여러분 시장을 극대화해 놓고 있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되는 측면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 하에서 복지국가 기존의 자본주의 문제들을 어쨌든 극복이 아니라 이제 잘 관리하고자 형성했던 복지국가 대신 이제 돌봄국가로 재구조화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그 생산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돌봄의 가치라는 건 보호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독일의 그 집단이 제안했던 필요지향적인 돌봄 경제, 돌봄 사회가 됐든 아니면 대안적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적 어떤 형태의 사회로까지 지향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대안 의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의 범위,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의무, 상호 의존적 존재로서 인간관계를 구체화하고 반시적적 사회적 돌봄 구조를 만들고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현재 과정에서 이거 하자고 사회 서비스원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낑깡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요즘에 되게 우려스러운 게 같은 직종 안에 있는 노동자 내부에 계속 층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독일 노동같이 독일 임금 이 주장을 할 때는 돌봄을 제공한 노동자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 일의 그 직종이 뭐가 됐든 저는 생활임금 보장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중간에 여러분 그 업자들이 결국은 이윤을 여러분들 최소 24에서 최대 40%까지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윤을 빼먹는 걸 중간 업자들 거치지 않고 시장 거치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그 공공이 실제로 매칭만 잘해준다면 현재 구조에서도 이 돌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건 공급구조 전환에 있습니다. 근데 공급구조 전환 자체가 되게 혁명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종 그 대표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로비 장난 아니게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가입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멀쩡하신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셔서 주사 맞고 그냥 정말 정신 놓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도 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바꿔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 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개인주의 문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경쟁 문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멋진 인간에 대한 그 허구성 있죠. 굉장히 돈 잘 벌고 독립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멋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돌봄의 의무를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돌봄의 범위도 여러분 아까 협의적 돌봄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제 광의적 돌봄으로 시각을 확장을 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10년 안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전환돼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이제 저희는 계속 보수 자유주의 진영에 짓눌려서 복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재정 지출 압력을 엄청 쓸 겁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아시아 쪽 이주 노동자들을 왕창 모셔와서 굉장히 우리 힘들게 할 겁니다. 다 모두를.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돌봄 의무라는 건 결국은 젠더, 계급, 인종, 종교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만들어진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그 유급으로 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시키고 무급으로 하고 있는 가족 안에서의 돌봄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것이 사회화시킬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치를 높여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의 대표적 노동으로 사실은 이제 돌봄이 지난 20년 넘게 이렇게 성장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약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그걸 담당해 주고 계시다. 근데 이 현실을 외면하기 굉장히 힘들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가 모두를 위한 모두의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갖고 있는 체제와 틀을 좀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시도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